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요. 우리 2015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독서 지문입니다. 16번부터 19번 문제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 지문인데요. 독서 지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문학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독서의 지문은 짧지 않습니다. 제법 길기 때문에요. 그 긴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정보에 유의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가 바로 문제를 읽고 안 읽고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으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유의하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요.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윗글의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치와 불일치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거는 읽으면서 지문을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17번 보기에 보기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이 보일 만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비트겐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고, 보기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두 인물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가보도록 하죠. 기억의 관점에서. 기억의 관점 지문 찾아보니까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있네요. 원형 범주와 이론. 그럼 이 원형 범주와 이론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뭐 문맥상 A와 E 어휘 문제니까요. 그건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되는 건 문단 나눠야 된다. 문단 나눠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중에 나누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꼭 나눠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범주화란 우리가 접하는 사물, 개념, 현상을 분류하여 이해하는 방식이다. 범주화란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정의라고 배웠죠. 범주화의 정의. 범주화의 정의. 자, 범주화라는 건 뭐냐? 사물, 개념, 현상을 분류해서 이해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예시네요. 이해가 잘 됐으면 이 예컨대 부분을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해가 잘 안 됐으면 이 예컨대 부분을 잘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대상들 가운데 특정한 대상들을 나무로 묶어 이해한다. 어떤 것을 나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하는 것은 그것이 풀이나 돌과는 다름을 아는 것이며 모양이나 특성이 다른 낱낱이 수많은 나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범주화하는 능력이 없다면 가정했네요. 새로운 존재를 접할 때마다 모든 정보를 새롭게 파악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범주화가 왜 중요하냐?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이 소리죠. 범주화의 중요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두 번째 문단 왔어요. 범주화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에 대한 견해를 우선 고전적 범주화 이론을 줄 수 있다. 우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것은 구체화하는 단어예요.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면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럴 때 우선 이러면 그 다음엔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단어다. 뭔가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 이 소리죠. 그걸로 뭘 들었다? 고전적 범주화 이론을 들었다. 고전적 범주화 이론 설명해 보겠다 이 소리죠. 범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게 질문이죠. 범주화는 고전적 범주화 이론은 이렇게 한다라는 걸 통해서 범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고전적 범주화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주는 해당 범주를 정의하는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결정된다 라고 본다. 필요 충분 속성. 고전적 범주화 이론은 필요 충분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해가 잘 됐어요.
예컨대 금방 읽고 넘어가. 하지만 여기서 예컨대 자세히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17번 보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고전적 범주화 이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기는 고전적 범주화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 잘 풀기 위해선 그런 부분 이해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각형이라는 범주의 필요 충분 속성을 4개의 변, 폐쇄 도형, 평면 도형으로 보았다. 모든 사각형은 이 3가지 속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역으로 이 3가지 속성을 가지면 모두 사각형으로 범주화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사각형으로 범주화된 것은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라는 범주와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며 범주 내의 사각형은 모두 대등한 가치를 지녀 더 그럴듯하거나 덜 그럴듯한 사각형의 구별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4개의 변, 폐쇄 도형, 평면 도형 이런 필요 충분의 속성들이 모여서 집합으로 모여서 결정된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이것을 사각형이라고 뭐 할 수 있다? 범주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 범주화의 주장이에요. 자, 3번째 문단 가보죠. 이러한 견해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견해는 뭐가 되겠어요? 위에서 말했던 뭡니까? 고전적 범주화. 이 고전적 범주화 이론 되겠죠. 이 고전적 범주화 이론에 대해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이 비트겐슈타인은 고전적 범주화를 뭐 했어요? 반박한 거예요. 이 고전적 범주화 이것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 범주할 수 없다.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즉 환원이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개별 대상은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는 않으며 범주화되지 않는다. 개별적 대상은 필요 충분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주의 구성원들은 일부의 속성만 뭐한다? 공유한다. 개별 대상은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 않을 뿐더러 범주의 구성원은 일부의 속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를 가족의 유사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이것도 잘 보면 이해가 되겠죠. 나 동생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다 하자. 나는 아버지와 부분적으로 닮고 동생도 아버지와 부분적으로 닮았다. 하지만 나와 동생은 닮은 점이 없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도 중요한 거죠. 구성원 전체가 모든 속성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가족이라는 범주화를 시키기 위해선 꼭 닮아야 되냐? 나는 아버지와 닮고 동생도 아버지와 닮았지만 나와 동생은 닮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주화 고전적 범주화 이론을 반박할 때 비트겐슈타인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범주의 구성원들은 일부의 속성, 아버지를 닮긴 했지만 나와 동생은 닮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속성만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 가보죠. 4번째 문단입니다. 자, 심리학자인 로시 등은 비트겐슈타인 견해를 바탕으로 원형 범주화 이론을 제시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18번 문제 풀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죠? 원형 범주화 이론은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비트겐슈타인의 견해, 다시 말하면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 않고 범주의 구성원들은 일부 속성만 공유한다라는 점을 받아들였겠죠. 자, 이 이론에 의하면 어떤 대상의 범주는 그것이 해당 범주의 원형과 얼마나 많은 속성을 공유하느냐에 결정이 된다. 일부만 공유할 수도 있고 해당 범주의 원형과 얼마나 많은 속성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주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한다 이 소리예요. 원형이라는 건 뭐냐? 어떤 범주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표상이다. 이게 바로 원형의 정의가 되겠죠. 원형의 정의. 어떤 대상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속성들의 추상적 집합체이다.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건 결국 뭐냐? 이게 범주 안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를 결정해 주는,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추상적 집합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대상의 속성으로부터 새로운 범주의 원형이 만들어지기도 하며 범주의 구성원들이 계속 추가되면 원형이 바뀌기도 한다. 새로운 범주의 원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원형이 바뀌기도 한다라 그랬어요. 예를 드네요. 우리가 배추, 양파, 마늘, 고추, 토마토 등을 채소로 범주한다는 것은 각 채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형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원형과 많은 속성을 공유하는 배추나 양파 같은 것은 전형적인 채소로 평가되는 반면 적은 속성을 공유하는 고추나 토마토는 덜 전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 판단 기준이 되는 원형이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토마토 같은 것은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로 범주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원형 범주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범주화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범주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범주화라는 것은 우리가 접하는 사물, 개념, 현상을 분류해서 이해하는 방식인데 이 범주화를 통해서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범주화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범주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고전적 범주화 이론에서는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범주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개별 대상은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 않고 범주의 구성원들은 일부 속성만 공유하기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의 집합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리학자인 로시 등이 원형 범주화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 원형에 따라 범주의 원형과 얼마나 많은 속성을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주화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원형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원형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불일치 문제죠.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범주하지 않고서는 대상을 기억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아니죠. 첫 번째 문단 보시면요. 여기 첫 번째 문단 밑에 세 번째 줄 만약 여기 보세요. 만약 여기서부터 범주하는 능력이 없다면 새로운 존재를 접할 때마다 모든 정보를 새롭게 파악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니까 기억하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 틀렸어요. 그죠? 두 번째, 대상을 범주했다는 거 대상을 완전히 이해했다? 완전히 이해했다? 그냥 분류만 했을 뿐이죠. 이거는 분류해서 이해하는 방식이지 완전히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다. 자, 3번, 새로운 대상을 범주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 아,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범주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4번, 범주하여 대상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부담을 줄여준다. 그렇죠. 왜요? 인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4번이 정답이죠. 5번,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세계를 범주하여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 아, 이건 아까 3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불가능하지 않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이 보일만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비트겐슈타인은 고전 범주화를 반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결국 뭐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사람이죠.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전 범주화를 주장한 사람이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필요 충분 속성을 동물 두 다리로 보았다. 이 동물과 두 다리로 보았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인간을 포함한 모든 대상은 일정한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될 수 있어. 이거는 고전 범주화 주장한 사람들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틀렸어요. 고전적 범주화의 내용이에요. 안 되죠? 2번, 두 다리는 인간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속성이 아니므로 동물만이 필요 충분 속성? 동물만이 필요 충분 속성?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속성은 아니니? 이게 틀린 거잖아요. 왜냐? 인간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는 속성이잖아요. 두 다리가요. 그죠? 그리고 동물만이 필요 충분 속성? 동물만이 필요 충분 속성이다. 이것은 고전 범주화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니까 틀립니다. 3번, 인간을 좀 더 분명하게 범주하기 위해서는 동물 두 다리 외에 필요한 속성 추가? 필요한 속성 추가? 지금 우리는요, 비트겐슈타인의 견해로 고전적 범주화를 반박해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 세 번째 문단 두 번째죠. 즉 보고 있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개별 대상은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범주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 충분 속성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은 고전적 범주화에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죠. 3번은 안 됩니다.
4번 범주는 필요 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결정되지 않으면서.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인간을 동물 두 다리 집합으로 범주할 수는 없어. 이게 바로 뭡니까? 비트겐슈타인의 견해죠. 5번 뭐가 틀렸냐? 인간에게서 동물 두 다리라는 속성을 지녀야 하며 이 두 가지 속성이 인간을 정의하고 충분해? 필요 충분 속성? 이건 고전적 범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이니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18번 가보도록 하죠. 자, 기억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어렵습니다. 보기가 있고요. 3점이네요. 라버프는 높이와 너비가 다른 여러 개의 그릇을 제시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컵인지 접시인지 판단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은 사람들마다 차이를 보였다. 이후 매클로스키는 동일한 실험을 시차를 두고 진행한 결과 한 개인 내에서도 구분 지점의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원형 범주와 이론으로 놓고 봤을 때 범주는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네 번째 문단 D 밑에 보시면 그 대상의 속성으로부터 새로운 범주 유형이 만들어지며 범주의 구성원들이 계속 추가되면 원형이 바뀌기도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치된다라는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분석해보죠.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은 사람들마다 다르므로 컵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컵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거죠. 컵이라는 범주는 존재하지만 그 범주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정리가 됐고요. 2번 보죠. 마음속의 원형이 달라지면 한 개인 내에서도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원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3번 컵으로 분류되는 대상의 구분 지점이 다르다는 것은 범주의 경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함을 의미한다. 이게 원형 범주화 이론에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이죠. 4번 어떤 그릇을 컵으로 판단했다면 그 그릇이 접시보다 컵의 원형과 공유하는 속성이 많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거 맞죠? 5번 사람들 간의 컵과 접시의 구분 지점이 다른 것은 원형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얼마나 유사한가. 그 많은 속성, 유사한 속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범주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 적절한 거. 이거 어휘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거 나올 때 정리 잘해 두시기 부탁드려요. A부터 보도록 합니다. A 뭡니까? A 첫 번째 문단 밑에 네 번째 줄이네요. 만약 범주하는 능력이 없다면, 결여된다 이 말 되죠? 결여한다 이건 그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다라는 거니까 1번 맞습니다. B 간주로 바꾼대요.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죠. 범주는 해당 범주를 정의하는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누가요? 고정적 범주와 이론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간주한다라 그랬죠? 그와 같이 본다라 그랬으니까 2번도 맞아요. 3번 C. C는요. C가 어디 있습니까? C는 세 번째 문단에 있네요. 밑에서 중간 정도에 있네요. 예컨대부터 보도록 하죠. 예컨대 나 동생 아버지로 이루어진 가족. 그러니까 나와 동생 아버지로 뭐 했어요? 이루어져 있다라 그랬죠. 근데 형성돼 있다. 형성되다라는 말. 여기서 형성된다라는 말은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보입니까? 아니죠. 이런 거 뭐라고 바꿔야 돼요? 구성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3번이 뭡니까? 틀린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D. 네 번째 문단에 있죠. 중간 정도에 기존 범주에 속하지 않고 새로운 대상이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다, 새롭게 나타나다. 4번 가능하죠? 출현. 자, 그리고 5번 이 바로 밑에 있네요. 범주의 구성원들 계속 추가된 원형이 바뀌기도 한다. 변화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3번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요. 16번부터 19번 인문
관련 지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배운 부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풀어본 문제 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혹시 내가 풀어서 맞았지만 맞은 이유를 모르겠다, 근거가 확실치 않다라고 한다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